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뭐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빅딜 신의 한 수대 승자의 저주입니다. 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 만약에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가 되면 보유 자산이 40조 원에 달하는 세계 10위권 초대형 글로벌 항공사가 되는 건데 근데 일단 조금 좀 갑작스러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이번 그 인수합병의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이 나서게 된 건데요. 일단 과거 이제 HDC 현산이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아예 매수 희망자가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요. 또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규모를 볼 때 굳이 두 개의 국적 항공사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현실적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이제 한진칼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이제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이제 5천억 원을 이제는 5천억 원의 자금을 받고요. 또 이와 함께 3천억 원 규모의 이제는 전환사채 투자 유치를 통해 합쳐서 총 8천억 원, 거의 1조 원 가까운 이런 시드머니를 확보하기로 한 겁니다. 네. 이를 통해 이제는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번 인수합병을 최종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예. 산업은행이 너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발음이 꼬이시네요. 예, 산업은행이 사실상 재무적 투자자로 인수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예.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아시아나항공을 이제는 그 자회사로 계속 유지하다가 향후 통합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항공업계의 부동의 1, 2위인데 이번 인수합병을 두고 또 이제 당장 독과점 논란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아시아나항공과 그 대한항공을 둘을 합쳐서 지난해 국제선의 점유율이 72%, 국내선의 점유율이 한 66%에 이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제 심사를 좀 받아야 되고요. 또 두 회사 모두 국제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또 해외에서도 기업 결합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의 합병, 우리나라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결합 심사 역시도 뭐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이제는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네. 다만 두 거대 항공사가 합쳐지면 당연히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더더욱 그런데요. 그렇다 보니까 노조의 반발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일단 사측과 산업은행 측에서는 통합 후에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라는 거지 구조조정 자체가 없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두 회사 노조가 이번 인수합병을 이제는 원점부터 좀 재검토하라라는 입장을 이제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계속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이 뉴스를 들으면서 현대 기아 자동차가 생각이 나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일단 이번 그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을 두고 그 초대형 국적 항공사 탄생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승자의 저주를 또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죠. 예, 이번 빅딜이 성공하면 뭐 연매출 19조 원 그리고 보유 기체가 255대의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탄생을 합니다. 이걸 또 메가 캐리어라고 부르는데 이제 메가 캐리어가 이제는 탄생한다는 점에서 또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전 세계 항공업계가 이제 사상 최악의 불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빅딜 역시 승자의 저주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그런 분석도 많습니다. 네. 일단 실제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6월 말 기준 부채 비율이 2,300%에 이릅니다. 네? 예, 2,300%입니다. 2,300%요? 예, 그리고 자본 잠식률이 56%고요. 1년 내 상환해야 되는 유동 부채만 하더라도 한 4조 한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아휴. 대한항공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채 비율만 보더라도 올 상반기에
1100%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인수합병이 완료가 되어도 이후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국민의 혈세가 왜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되냐라고 해서 또 특혜 시비도 또 불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빅딜이 우리 경제의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될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부채 비율이 저는 이거 보고 깜짝 예. 놀랐네요. 230%도 놀랄 텐데 2,300% 뭐 1,100% 이러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요번에 아파트 샀어. 아, 은행집이야, 은행집. 예. 이런 거 있듯이 뭐 은행 회사입니까? 이거 뭡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 아, 참 놀랍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20%의 딜레마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어요. 예, 최고금리 연 20% 인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그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에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슈가 됐는데요. 실제 일부 의원들이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고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기는 어렵다라고 제동을 걸면서 이제 인하폭을 두고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연 20%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고금리를 무작정 인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말도 좀 나오는데 좀 어떻습니까? 예, 그 법정 최고금리를 뭐 무한정 낮춰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좀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어요? 예, 일단 최고금리를 과도하게 낮추게 되면 저신용자나 이제는 서민들의 부담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금융회사들이 오히려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지하 금융만 커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시중 금융권들이 좀 부실률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상황 역시 이제는 회복 기미가 잘 안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이해 당사자인 이제 금융기관이 아니라 이제 정치권이 이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내리고 보자. 이런 정치권의 요구가 이제는 계속 반영이 되는 거죠.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가 2002년에 연 66%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4%까지 꾸준히 떨어졌는데 최근 2014년에는 34.9%였는데 2018년에는 24%로 4년 동안에만 무려 1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10%나.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이제 부작용이 크다라고 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베이비 스텝이라 그래서 천천히 진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정치권은 또 그에 반해서 또 여론에 민감하다 보니까 일단 금리를 내리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10%까지 낮추자는 일부 주장이 있었지만 20%라는 이제는 마지노선을 지킨 건 바로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최고금리가 낮아집니다. 참 어느 선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영원한 딜레마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공약을 문 대통령께서는 또 이제 지킨 거니까 예. 일단 또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스페이스X 발사 성공 우주여행 시대 올가입니다. 미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7시경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이 첫 공식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민간인 우주 수송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이번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의 이름이 리질리언스입니다. 리질리언스. 영어로는 회복력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주선 승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부터 또 인종차별 항의 시 또 경제 침체 대통령 선거가 촉발한 사회 갈등에 이르기까지 올해 발생한 이제 다양한 시련을 이겨낸다는 의미로 우주선 이름을 이제는 리질리언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참 의미가 있죠. 또 이번 발사가 또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5월에 이미 스페이스X가 그 미 항공 우주국 그러니까 나사죠. 나사 소속 우주 비행사 2명을 우주선에 태워서 우주 정거장에 보냈다가 8월에 지구로 귀환시키는 이런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는 시험 비용이 있고요. 이번
이번 발사야말로 나사의 인증 아래 진행하는 첫 공식 임무라고 합니다. 일단 4명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을 했는데요. 6개월간 우주 정거장에 머물면서 이제 유전자 실험이나 작물 재배 실험 같은 다양한 이제 임무를 진행하고 내년 5월쯤에 이제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조종사로는 이제 흑인인 빅터 글로버라는 사람이 이제는 이번 임무에 참여를 했는데요. 우주 정거장에 체류하는 첫 흑인 우주인이 된다는 점에서 또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앞으로 지구 귀환 임무까지 성공하면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이제는 민간 주도의 우주인을 수송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는 뭐 그런 기대인데요. 영화에서처럼 우주 여행을 가는 날 언제가 오지 않을까요? 뭐 저는 우주는 안 가도 되니까 예. 저 남북 평화 통일만 좀 보고 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더 의미가 있네요.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